네, 저는 최성준이고요. 사실 큰 내향인이라 누군가 발표하는 건 봐도 제가 떨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Towards Human-Centered Physical Intelligence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 사실 부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Good Old-Fashioned Robotics Perspective라는 말을 항상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원래 했었었고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로봇을 했었어서 사실은 지금의 이 어떤 붐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항상 마이너했었고 사람들한테 별로 주목도 못 받았었고 그냥 재미로 했던 시절이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낭만의 시대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돈이 몰려 들어와서 낭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떤 경제학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혹은 어떤 빅테크의 흐름을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원래 AI, 머신러닝을 좀 했었어서 카카오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잠깐 다녔었고요. 지금은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나서 디즈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로봇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사학위 때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베이지한 그런 걸 좀 하다가 디즈니에 가서 휴머노이드들을 좀 만지면서 제가 알고 있던 러닝 기반 방법론들이 그렇게까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도 전에 머신러닝을 써서 이제 로보틱스 학회에 논문을 내곤 했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모방학습으로 논문을 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최적화를 안 썼냐, 왜 워드플레이 컨트롤 안 했냐, 왜 옵티멀 컨트롤 안 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다시 머신러닝 혹은 AI, VLA 붐이 오니까 요즘엔 오히려 최적화 기반 논문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왜 러닝을 안 썼냐 이런 얘기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업앤다운이 있고 연구의 사이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수아님 계신 리얼월드에서 같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저 리얼월드라는 회사와 같이 일을 좀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데모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에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여러 휴머노이드 모션 생성 HR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서 오늘은 간략하게 요즘 있는 여러 비디오들 그리고 용어들 그리고 피지컬의 모델들 저희 것만 얘기하면 좀 아쉬우니까 남의 것들은 어떻게 돌아보는지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 좀 말씀드리고 파이널 컷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보틱스 혹은 피지컬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영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피겨라는 곳에 헬릭스라는 모델, 제미나이, 피지컬 인텔리전스 제너럴리스트 여러 로봇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폼팩터가 두 가지가 있죠.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가 있고 사람이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양팔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로봇은 양팔을 쓸 때 그리퍼를 패러럴 그리퍼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 저 양팔만 있는 로봇들,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안 생긴 로봇들은 손을 쓰지 않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지만 이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는 곳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랑 양팔을 쓰는 하드웨어를 조금 더 치중해서 리얼월드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는 회사들의 접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있는 리얼월드에서도 여러 가지 데모들을 만들어서 데모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얼굴이 있죠. 사실 얼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얼굴이 있으면 뭔가 휴머노이드 같고 얼굴이 없으면 휴머노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왜 얼굴이 있을까? 카메라를 붙일 거면 꼭 저기 안 달아도 되는데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양팔 로봇을 제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이 Physical Intelligence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의도적으로 사람 손을 쓰지 않고 사람 형태의 로봇 쓰지 않고 하지만 양손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공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양손의 패러럴 그리퍼를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썬데이라는 회사고 아마 스탠포드에 있는 학생들이 스핀오프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홈팩터가 되게 이쁜 것도 있지만 로봇의 텔레오퍼레이션 없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큰 모토입니다. 즉 사람들이 장갑 같은 거 하나 끼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아진 데이터로 직접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썬데이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시뮬레이션에서 모은 거 엄청나게 많이 해서 사람의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에 있는 데이터 혹은 소수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고요. 실제 로봇, 우리는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실제 로봇의 데이터만 모으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용이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손을 이용해서 사람 손 형태의 로봇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이런 디포머블 오브젝트를 움직이려 하는 회사들, 피지컬 인텔리전스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사람형 손 형태의 로봇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어떤 매니플레이션 측면에 우리가 어떤 집이나 제조 현장, 유통, 공정에서 로봇을 쓰는 것 외에 이런 재미있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중국에 있는 로봇들은 이런 휴머노이드 형태, 정말 사람처럼 형태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저보다 훨씬 더 애지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휴머노이드들, 그러니까 이런 휴머노이드의 어떤 모션에만 집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은 유튜브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피지컬 인텔리전스나 스킬드나 제너럴리스트나 이런 곳에 전혀 뒤지지 않게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일반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잘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용어를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뭐 교수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래 꼰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어를 트집받는 거죠. 사실 그 트집이라고 말하면 좀 안 좋게 들리고 정이라고 말하면 좀 좋게 들리죠. 근데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용어를 정의하는 거고 무언가 좋고 나쁨을 정의하는 이밸류에이션 메저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할 때 서로의 문제가 완벽하게 싱크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완벽한 이밸류에이션 메저가 정의되지 않으면 내가 좋아, 너가 좋아를 말할 때 서로의 좋고 나쁨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정의되지 않으면 사실은 얘기가 굉장히 헛돌 때가 많아요. 주장의 영역이 갈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이 이제 Physical AI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발표 제목이 Toward Human Centered Physical Intelligence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Physical AI라는 단어 쓰지 않았었는데 Physical AI라는 단어는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큰 계기는 젠센의 슈티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있었었고 그 AI를 물리적인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패러다임으로서의 Physical AI가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것보다 이전에 Physical Intelligence라는 단어들을 김창배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김창배 교수님은 그 미니스타 로봇으로 유명해지신 분이고 지금 메타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계신데 여기서의 Physical Intelligence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들의 언어나 비디오와 같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와 다르다라는 대비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런 뭐 사과를 혹은 배를 짚는 작업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을 리플렉스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햅틱이 중요하고 터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언어모델이 생각하고 있는 뭐 reasoning, chain of thought이랑 사실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reflex가 중요하고 responsibility가 중요하고 latency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와 반대로 physical AI에서 많이 중요한 개념들은 언어로 무언가를 표현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verbal reasoning을 하죠. 언어로 많은 걸 표현하고 이미지로 많은 걸 표현하고 예를 들면 코스모스와 같이 이미지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걸 우리가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원래 로보틱스에서 바라보는 physical intelligence와 지금의 physical AI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항상 많이 하는데 그 generalization이라는 그 용어는 사실 머신러닝의 정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2010년대에 머신러닝을 배울 때 일반화의 정의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어진 인풋하고 페어로 모여진 학습 모델이 같은 디스트리뷰션에서 얻어진 테스트셋에서 얼마큼 잘 평가될지 혹은 잘 통작할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gener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냥 다 되는 걸 generalization을 말해요. 마치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제조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은 사실 그렇게 시작되는 학문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고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generalization overfitting의 정의가 이런 LLM이 나오고 나서부터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어진 문제 하나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너무나 많은 문제를 푼다는 미명하에 개별적인 문제의 성능을 좀 포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generalization overfitting에 대한 정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뭐 제 거를 주로 발표할 때도 있고 남의 걸 주로 발표할 때도 있는데 뭐 제 것만 하기 좀 아쉽고 남의 거 좀 아쉬우니까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그러니까 파이라는 회사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세 가지 논문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는 말을 거의 처음으로 박은 논문이 저는 요 파이저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sion Language Action Flow Model for General Remote Control, 그래서 VLA 모델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피지컬 인텔리전 회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았고 밸류에이션을 받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역이 됐던 분들이 두 분입니다. 하나가 세르게이 레빈, 하나가 셔세핀. 버클리와 스탠포드 교수님들이고요. 이분들이 원래 이제 구글 로보틱스와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구글의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봇 트랜스포머, RT1, RT2 이런 걸 썼고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연구들을 했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 VLA 하시는 많은 회사가 쓰는 액트, 액션 챔피언 트랜스포머 그런 것도 다 이분들이 하셨던 연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구글을 나와서 자기 회사를 만들고 이 연구를 빵 터뜨리는 게 파이제로였었습니다. 파이제로 논문에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첫 번째로 큰 의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VLA 모델의 어떤 정형화를 시킨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모았더니 이 정도까지 되네를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도 할 수 없고 회사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투자를 받아서 해낸 것 같고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언어 모델 하신 분들 있으니까 비전 랭귀지 모델에 액션 엑스퍼트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지금은 되게 뭐랄까요 정형화됐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겐마 모델을 사용하고 펠리젠마 2나 3 같은 모델들을 사용하고 앞에 뭐 시클릿 인코더를 붙이고 뒤에 액션 엑스퍼트는 뭐 플로우 매칭이나 디퓨전 모델을 붙이는 이 기본적인 구조가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N1도 마찬가지고 뭐 TRI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구조들이 작년 말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이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에 뒷단에 플로우 매칭과 같은 어떤 생성 모델을 붙이고 개로 학습시켜서 액션 첨킹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엔비디아 모델들은 얘를 코스모스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N1과 N1.5까지는 똑같은 방법을 가졌죠. 거기서는 VLM 모델을 이글2, 이글3 모델을 썼었는데 N1.6부터는 코스모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디오 생성 모델로 앞단의 VLM 백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N1.6뿐만이 아니라 뭐 드림 도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드림 제로 같은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은 앞단에 요 논문이 아니라 이미지 투 비디오, I2B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사람들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비교가 많으니까 비디오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앞단의 비전 랭귀지를 바꿔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리베로 같은 데이터셋을 아마 VLM에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VLM 보통 많이 쓰는 게 리베로라는 벤치마크고 저도 뭐 산업과제 같은 거 쓸 때 제일 만만한 게 리베로입니다. 리베로의 뭐 오픈 VLM 성능이 한 70% 남이다라고 해요. 올해 나왔던 코스모스 폴리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앞단에 코스모스를 쓰고 그 모델을 어떻게든 뒤집어가지고 액션 엑스퍼트 안 붙인 상태로 액션을 뽑아내는 방법인데 걔네들이 리베로의 97%를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안 풀렸다고 생각한 리뷰를 풀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곤란해지는 게 제안서에 우리가 뭐 남들 70, 80 90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미 막 97을 찍어버리니까 뭐 할 게 없어졌어요. 엔비디아에서 나왔으니까 사실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앞단에 있는 모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데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인텔리전스 하는 대부분의 데모들은 제 생각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런 디포머블 오브젝트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디포멀 오브젝트를 썼을 때 시뮬레이션 사이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얘를 모델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들을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이 강호학습이든 뭐 모방학습이든 아이작 심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를 이제 하려는 회사들이 생기죠.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뭐 라이트윌 같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랑 뭐 작년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사실 올해 초에도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의도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리짓 바디 시뮬레이션보다는 이런 디포멀 오브젝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피지컬 인텔리전스 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네들은 시뮬레이션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투자받아도 로봇을 수급하고 사람을 넣어서 실제 데이터를 스케일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RT1에서 RT2로 넘어갈 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두 번째로는 내가 같은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데이터 안에서 어떻게 많이 뽑아낼까. 두 가지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접근으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0에서 파이 0.5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뭐 그림은 이쁘게 그려놨지만 여기 나오는 이 로우 레벨만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는 앱스트랙트나 랭귀지 커맨드 예를 들면 이 방을 치워 라 그러면
이 랭귀지 커맨드 바탕으로 비전에서 액션을 바로 뽑아내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long horizon task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문제를 쪼개 풀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치워라 그러면 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병을 치우고 컵을 치우고 의자를 정리하고 이런 식의 서브태스크들을 우리가 랭귀지 스페이스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각각의 랭귀지 스페이스 서브태스크의 컨디셔닝 걸어서 액션 엑스퍼트가 돌아가면 롱 호라이즌 태스크를 더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 레벨 랭귀지 커맨드에서 로우 레벨 랭귀지 커맨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액션, 로봇의 액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멀티모달 웹데이터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RTO에서 RT2로 넘어갈 때 BQA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성능을 올린 것처럼 여기 파이 0.1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서브타스크 프리딕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cleaning a new kitchen이라는 게 좋아지면 뭐 close the cabinet, put items on drawer, wipe the spill, place the dishes in the sink와 같은 어떤 랭귀지 스페이스에서 서브타스크를 만들고 뭐 이런 걸 뭐 verbal reasoning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액션을 조금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가 파이 0.5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파이 0.6 스타가 나왔는데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결국은 우리 앞에 논문에서도 혹은 앞에 방법론에서도 실제 데이터를 스캔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저희 연구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시뮬레이션 혹은 리얼월드에서 텔레오퍼레이션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실패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실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거고 인풋이 주어지면 액션을 뱉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지티브 데이터는 내가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학습 데이터에 있는 액션 비슷하게만 따라가면 되는데 실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액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얼마나 크게, 어느 방향으로 멀어지게 만들어야 이게 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이런 페일리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우리가 강화학습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바둑과 같은 경기에 마지막에 플러스과 마이너스를 같은 경기 결과에 대한 스파르스한 리워드만 주면 이거를 전체 모든 수, 스테이트로 프로파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소위 말하는 value based approach 혹은 멜만 백고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멜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스파르스한 리워드를 전체 스테이트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value function이죠. 그래서 뭐 value function 정의 자체가 expected sum of reward이니까 내가 마지막에 스파르스하게 리워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단계에서 얼만큼 좋고 나쁜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value based approach는 내가 어떤 상태를 했을 때 사후적으로 이게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greedy하게 value function을 높이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화학습에서 액터 크리틱 매스를 쓰려고 그러면 policy function, 액터가 내가 학습된 크리틱 펑션 기준으로 잘 되는 걸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봐야 돼요. 근데 돌려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리얼 데이터에서 모았기 때문에 애초에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지 않고 나는 사후적으로 뭐가 좋고 나쁜지만 알기 때문에 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접근을 하는데 논문에서 이제 Advantage Condition Policy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를 되게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떤 트래젝토리,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value function estimate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현재 이미지 그리고 estimated value function 그리고 actor function을 같이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사후적으로 어떤 상태로 흘러갈 때 지금은 좋은 걸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은 나쁜 걸로 흘러가고 있어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olicy function에 단순히 액션만 뱉어주는 게 아니라 value head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라면 그 얻어지는 value head를 maximize하는 방법으로 policy를 fine tuning 시켜야 되는데 policy gradient theorem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시뮬레이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언어로 알려주는 거. 자, 너가 이제 일로 가면 조금 더 좋고 일로 가면 나쁜 걸 아니까 어드밴티지가 높은 방향으로 가도록 행동을 해를 랭귀지로 알려줍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어드밴티지 컨디션 팔리시. 그렇게 했더니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에이전트를 되게 사람처럼 다루는 거죠. 자, 너가 학습할 때 이런 게 좋았었고 이런 게 나쁜 건지 아니까 좋은 쪽으로 봐봐 라고 그러면 좋은 쪽으로 실제로 간다고 합니다. 뭐 안 돌아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파이제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어떤 어프로치는 있는 데이터 어떻게 잘 지지고 볶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공 계산 저희 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피지컬 인텔리전스 얘기를 한 이유가 저희가 했던 이런 어프로치가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뭔가 다른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미 뭐 작년에 논문을 다 썼기 때문에 파이 0.5 논문을 보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의 문제 제기도 똑같았어요. 저희 연구실 논문. 저 연구실에서 저희 학생이 이제 시뮬레이션 실제 환경에서 탈력을 하는 건데 이 데이터를 모을 때마다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successful demonstration과 failure demonstration을 리얼과 시뮬레이션 많이 모아줬는데 저희도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failure demonstration 쓸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고민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런 믹스 퀄리티 데이터셋에 있어서 이거를 강화학습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2 레벨에서 밸류 펑션 학습을 하고 이 얻어지는 밸류 펑션을 바탕으로 무언가 서치를 해서 더 좋은 경로로 가보자라는 게 저희 방법론이었어요. 그래서 파이 0.5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같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구나. 근데 어프로치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밸류 펑션이 있을 때 이 밸류 펑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파고 논문을 읽어보면 나오는 단어가 MCTS라고 있는데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좀 돌려보는 거예요. 바둑이라고 생각하면 수를 둬보는 거죠. 수를 둬보고 얘를 트리 형태로 쫙 익스펜션 하고서 각각의 수가 얼마큼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밸류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그 트리 중에서 좋은 트레이스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게 MCTS예요. 바둑은 쉬워요.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게임이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를 둬보는 걸 그냥 둬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VLA에서는 미래를 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환경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주어진 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월드 모델이라고 요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월드 모델은 애초에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비디오 프레딕션 하지만 뭐 그것만 사실 월드 모델은 아니죠. 월드 모델은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미래 예측인 거죠. 액션의 컨디셔닝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월드 모델을 좀 학습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의 GPU로 요 비디오를 만드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GPU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 겨우 A100 2개를 저희 리얼드랑 같이 연구를 해서 A100 2개를 받아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월드 모델은 어디서 돌아가냐면 잘 보시면 이미지는 안 바뀌는데 이 바운딩 박스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씬 그래프 레벨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씬 그래프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 쓰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퍼가 열렸다 닫혔다, 그리퍼에 물체가 붙었다 안 붙었다, 그리고 어떤 물체들의 바운딩 박스, 이 박스 포지션들을 제이슨 형태의 언어로 들고 있는 걸 저희의 씬 그래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씬 그래프, 랭귀지 스페이스에서의 씬 그래프의 월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씬에서 put salmon can on top of jaw가 되면 넣는 건 좋은데 얘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cheesy 박스가. 그래서 저희에 보면 push box, put salmon on top drawer, pull up the drawer 하는 게 0.71로 제일 스코어가 높고 put salmon on top drawer 하면 0.21로 되게 마이너스 0.1 떨어지죠. 밸류 펑션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얘가 봤을 때 저 drawer 안에 박스가 들어있어서 이 박스를 밀지 않고 바로 집어넣으면 밸류 펑션이 낮아진다는 걸 미리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월드 모델, 그러니까 어떤 씬 그래프 레벨의 월드 모델과 그 씬 그래프 기준의 밸류 펑션을 같이 학습함으로써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스타일의 트리 서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초반에 트리 한번 트레이스를 잘 보면 그 트레이스의 컨디셔닝을 하면 좋은 폴리시가 나오더라. 이것도 실제 환경에 돌린 건데요. 얘도 그냥 put tower on cabinet보다 full tower를 하고 put tower on cabinet을 하는 게 더 잘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제인데 저 시계를 옆으로 밀고 스펀지를 집어넣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학습 데이터 안에서 학습된 정보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은 씬에서 스펀지를 바로 집어넣으면 실패했던 데이터가 모여져 있고 같은 씬에서 시계를 옆으로 밀었을 때는 조금 더 성공을 많이 한다는 데이터가 모여져 있으니까 이런 씬 그래프 프리딕션이 되고 그 프리딕션된 씬 그래프 위에서 밸류 펑션이 동작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아까 말했던 제너럴라이징과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무작정 모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환경 속에서 모아야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런 연구 진행을 했고 작년에 논문을 제출해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제목에서 이제 휴먼 센터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도적으로 휴먼 센터드라는 정의를 하지 않았던 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휴먼 센터드가 어떤 정의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할 때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려 로봇 연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반려 로봇을 만들 때 어떤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는 연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봇 스스로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소위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어떤 verbal communication,
말로 소통하는 게 있고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죠. 근데 비언어적인 소통이 사실은 저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는 어느 정도 그 대상이 사람일 때만 가능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와 우리들이 굉장히 대화를 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행동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즈니 있을 때 했었던 가장 열심히 했던 연구가 이런 모션 리타르게팅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휴머노이드 모션 만드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옛날에 별로 없었거든요. 2018년도에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연구들은 이런 다양한 휴먼 모션 캡처 데이터와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로봇을 돌리는 걸 하는 거죠. 여러 로봇들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 데이터가 있고요. 로봇은 그냥 처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러닝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모든 문제를 최적화로 풉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제가 최적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박사학위 때는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니, 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이런 연구를 좀 하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로봇이 보통 움직이지 잘 못했으니까 옛날에 잘 못 걸었거든요. 2017년, 18년만 해도 다 넘어지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막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가만히 있고 밸런스만 좀 잡는 로봇을 많이 썼었고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 랩스랑 같이 휴머노이드 모션을 많이 만들고 했었습니다. 저희 학생인데 저희 학생이 이런 식으로 비디오에서 모션을 만드는 걸 많이 했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뭐 다양한 휴머노이드들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기도 하고 리얼에서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한 5년 전, 4년 전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에 있는 앰비덱스나 휴머노이드를 바탕으로 많은 모션들을 했고요. 당연히 모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의 목적은 아니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인터랙션을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로봇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 G1 같은 로봇이 생기면서 잘 걷는 거예요. 그리고 잘 움직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G1 로봇을 이용해서 또 텍스트에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 중에서 이제 모션 디퓨전 모델이라고 텍스트에서 사람 모션을 만드는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휴먼 모션을 만들고 리타르게팅 시키면 그냥 저희 파이프라인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의 복싱도 저희가 작년에 좀 했었었고 뭐 영상에는 없지만 걷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션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션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목적이죠. 그러니까 수단이죠. 이걸로 뭘 이룰 수는 없어요. 요 지금 뒤에 있는 로봇이 제가 디즈니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연구에 썼던 로봇이에요. 지금 뒷모습에 나오는 애가 이제 매트 펜이라고 제 디즈니 옆자리 있던 친구인데 걔랑 같이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로봇이 이 얼굴 로봇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저희가 네이버랑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앰비덱스랑 되게 좋은 휴머노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로봇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먼저 그 네이버에서 감사하게도 요 1784라는 신사옥이 있죠. 그 한국 쪽에. 거기 2층에 스타벅스 옆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공간 안에다가 로봇을 갖다 놓고 그 아크릴로 막아놓습니다.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카메라 하나 달아서 이 공간 속에 사람들을 다 트래킹하게 됩니다. 다 저희 학생들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네이버 그 공간이긴 하지만 외부인들 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이버 2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유저스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먼저 모션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당시에 인턴을 하던 학생이 이제 벌써 사실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자취방에서 웹캠으로 40개의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 파이프라인 통해서 모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것들이 사람들의 동작을 분석하는 어떤 퍼셉션 엔진이니까 사실 그 두 개를 연결하게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다가올 때 로봇은 무슨 행동을 할 거야. 사람이 떠날 때 무슨 행동을 할 거야. 사람이 로봇을 보고 손을 흔들 때 너는 무슨 행동을 할 거야를 주어지는 페르소나에 맞춰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걸 먼저 보면 뭐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observation의 스테이트를 한 50개 정도 만들어 놓고요. 사람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로봇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 40개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두 개의 컨비네이션 2000개에 대해서 주어지는 페르소나의 컨디셔닝 걸어서 GPT를 다 돌려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언어 모델이 내가 내향적인 에이전트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뭐 숨을 거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사람이 떠나면 뭐 그냥 뭐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단순히 내향적이나 외향적뿐만이 아니라 뭐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스포크, 카롤라인, 스크루지, 미니언스 이런 것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서머라이즈해서 랩으로 가져와서 걔 컨디셔닝 걸어가지고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실험하냐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모집을 많이 했어요. 네이버 안에 있는 뭐 직원들도 많이 모집을 하고 판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집을 해서 100명 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1, 2분 정도 이 로봇과 인터랙션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너가 방금 인터랙션 에이전트가 어떤 인터랙션 에이전트인지를 한번 맞춰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더미 앤서인 피터 박, 그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까지 넣어서 오디션자를 물어봐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고 거기에 추가로 뭐 리커 스코어 얼마나 만족했는지 뭐 7점도 같은 거 분석도 하고 이런 유저 스터디를 진행해서 작년에 열심히 재작년에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해봤던 연구가 이런 겁니다. 왜 했냐 그러면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연구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 반려 로봇이라는 꿈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왜라고 하면 사실 별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왼쪽이 실제 로봇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핸드 트래킹을 해가지고 UR5에다가 저희가 붙인 어떤 가상의 저 아이스크림 콘을 잡아라 라는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당연히 역습이 돼서 아마 5월에 6월에 리크라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재밌어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로봇 특히나 HRI라는 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HRI 실험이라고 하면 그냥 인형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쓰다듬는 거 좋아해 뭐 이런 거를 할 때가 많아서 그런데 좀 아쉬웠어요. 제가 HRI 사람으로서 로봇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리얼타임 시스템 만들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휴먼 센트릭 디자인도 이렇게 있고 이거 저희 학생인데 요게 이제 캐나다인데 저희 그 인터넷던 저희 지금 현상 이번에 졸업했는데 아까 그 얼굴 나왔던 배상훈이 나왔던 그 얼굴 로봇의 뒷모습에 있던 애가 캐나다에서 교수하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 학생들이 가끔 인터넷 갑니다. 재작년이군요. 작년에 캐나다에 가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실험부터 진행을 했고 뭐 이거 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뭐 바운싱, 뭐 트위스팅, 아르크, 컨티뉴어스 아르크 이런 실험들을 해서 여러 가지 파이낸스 데모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하는 유저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0명 정도 캐나다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 나이들을 모집해서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했냐면 뭐 얼만큼 사람들을 놀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조금 놀리고 중간 놀리고 많이 놀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많이 놀리면 싫어하고요. 중간 정도 놀리면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죽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놀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라는 사실 뻔한 실험을 했는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발표할 때 사실 많이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Ultimate Singularity. 그래서 요그 샘 허프만이 썼던 이 Gentle Singularity라는 이 블로그 포스트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Intelligence to cheap estimator is well within grasp.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능의 가치가 없어질 때가 곧 온다. 다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많이 사람들이 잘리고 코딩 우리보다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해도 잘하죠. 그럼 이제 뭐 먹고 살까 고민을 항상 하는 거죠. 저도 교수된 입장에서 이제 개강인데 나보다 GPT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문제들은 GPT가 다 풀 것 같은데 나 무슨 시험 문제를 내야 되지? 저도 시험 문제를 GPT를 내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실 지도에 논문은 나보다 GPT가 잘 쓰는 것 같고 어떡하지? 그나마 피지컬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피지컬 인텔리전스 맞다. 로봇 아직 코딩 잘 못하니까 아직 하드웨어가 뭐 떨리는 걸 로봇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알 수 없죠. 근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이 있어 썼던 글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로봇을 원래 했던 사람으로서 로보틱스가 사실은 계속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의 하이프는 없었어도 2006년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국민 로봇 상용학교육 URC Ubiquitous Robotic Companion이라고 2006년도에 한국에 엄청난 로봇 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여기 약간 직접적 당사자였어요. 제가 2007년도에 청소 로봇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들던 청소 로봇 만든 회사가 여기에 컨소시엄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이 컨소시엄을 리딩하던 곳이 키스트였어요. 지금의 키스트 원장님, 오상록 원장님께서 아마 리딩을 하셨었고 URC 거기 들어왔던 회사들이 KT, 제가 했던 하늘 로보틱스, 유진 로보틱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에 URC 때문에 열심히 막 로고 만들고 당시에 휴머니도 만들어서 저희 회사의 대리님 결혼할 때 저희 회사가 만든 로봇을 주례를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례도 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 20년 전이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오프로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산형 로스를 만들자, 국산형 로봇 OS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망했습니다. 오프로스. 제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어떤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연구실이 오프로스를 했었습니다. 제가 홍성수 교수님이라고 RQS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오프로스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옆에서 봤어요. 지금 망했죠.
2015년도 알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달파에 나가지 못했지만 당시에 대학원생이었거든요. 2015년도. 그래서 달파가 이제 카이스트 여기 계시는 이제 오준호 교수님께서 이제 우승하시고 이제 로봇이 붐이 올 줄 알았죠. 10년 전에 안 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또 지났어요. 피지컬 AI 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붐이 나와요. 막 시리그로 보면은 12억 휴머노이드가 2050년에 깔리는 거예요. 12억 휴머노이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아직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에 잘 안 되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윈터가. 왜냐면 너무나 많이 높이 올라갔거든요. 자, Human Centered Physical Intelligence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이었어요. Toward Human Centered Physical Intelligence. Human Centered가 뭘까요?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은 우리가 Human Centered라고 하면 반려로봇을 보통 생각하죠. 사람 중심의. 그렇죠? 사람이 쓰기 좋은. 근데 사실 Human Centered Design은 원래 있는 단어예요.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used to describe computer technology systems that are designed to work in a ways that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and learn. 옛날에 그 ergonomics라는 말들이 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의자에 앉고 책상을 만들고 이럴 때 Human Centered Design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쓰기 좋은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이 아니라 사람이 쓰기 좋은입니다. 그래서 Human Centered Physical Intelligence 단어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반려 로봇도 있지만 SI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로봇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쓰는 로봇들은 되게 정형화된 공간에서 빌트인이 됩니다. 뭐 한국의 로봇 밀도가 제일 높다고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많은 제조업에 로봇이 쓰이고 있으니까. 한국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하기에 되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조업에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제조업에 들어가는 로보틱스 기술들은 빌트인이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막 3개월씩 돼요. 즉 3개월 안에만 만들면 됩니다. 3개월 안에 공장과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휴머노이드라는 하나의 범용적인 폼팩터를 바탕으로 집에도 들어가길 원하고 풀필먼트 센터에 들어가기도 원하고 제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유통에도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스피드만 속도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있는 타스크 플래닝 같은 방법론들이 문제를 푸는데 일주일씩 걸리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피드만 빨리 돼야 돼요. 10배, 100배는 빨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로보틱스 이터레이션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플렉시빌리티가 커져야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모든 걸 빌트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센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쓰겠다는 의미는 내가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이걸로 있는 환경에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플렉서블을 갈까? 마찬가지로 컨트롤빌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액큐러시가 되게 높아요. 시뮬레이션에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잘 안 됐을 때 이거를 로컬라이즈드 픽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러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라이즈드 픽스입니다. 뭔가 이게 안 되는 게 보이는데 비전 매니저 친구들 얘가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이걸 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를 데이터를 더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로보틱스 SI가 저는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LG CNS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사실 로보틱스 SI 기업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로보틱스 기술을 쓸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쪽의 연구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 항상 마무리하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고생하면서 연구했던 걸 제가 나와서 발표하고 있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